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음복지사입니다. 오늘도 우울증의 맥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울증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증상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울감과 우울증을 구분합니다. 그 구분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가 큰 지표가 됩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한 상태란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 생각하는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울한 상태가 일시적이고 일상생활 자체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면 우울감이라고 하고 일상생활 자체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지체성 우울증과 초조성 우울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지체성 우울증은 무기력한 증상이 특징이고 초조성 우울증은 갱년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쉽게 흥분하고 싸움을 자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울증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간단한 질문 3가지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 잘 자요? 밥 맛있어요? 재미있는 것 있어요? 잠 잘 자요? 밥 맛있어요? 재미있는 것 있어요? 잠을 잘 못 잔다거나 밥맛이 없다고 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한 가지 질문을 더해 보십시오.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이쿠, 자살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입에 올려도 되나요?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자살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질문은 자살 생각을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중 10명에 9명은 자살 경고 신호를 주위에 미리 보내는데 그중 2명 정도만 주위에서 자살 신호를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죽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대로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도 있는데 자기에게 중요한 물건이나 소지품을 주변 사람에게 준다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자살 암시를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설마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설마보다는 혹시라는 마음으로 자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십시오. 특히 한 번이라도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유의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자살 생각이나 행동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 우울증 증상이 심하거나 이전에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살에 도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살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국은 특히 죽음, 자살 같은 단어에 대해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엘리베이터의 사자도 F자로 바꿔놓는 게 한국이고 개똥밭에 굴러도 1승이 낫다라는 속담까지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정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개개인마다 죽음이나 자살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정서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무조건 적용하려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대화 당사자가 가장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인 경우, 친구 간의 대화인 경우, 지인 간의 대화인 경우, 내담자와 상담자의 대화인 경우 모두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 만큼 분위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꺼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살, 죽음, 아무리 편안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저에게는 무거운 단어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살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론도 익혀두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질문을 사용해야지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겠습니다. 각자의 답은 각자에게 있고 그것은 각자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이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고 가볍고 부드럽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실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감, 인정, 인계라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자살을 막으려고 설득을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설득보다는 그 사람의 현 상황에 대한 공감과 인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설득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은 마음을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살을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득하고 평가하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의 힘겨운 노력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좌절, 답답함을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통은 주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높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누구에게는 죽을 만큼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공감과 인정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쉽게 말하면 들어주기, 끄덕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과 인정을 하면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라포, 신뢰가 형성되고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적절한 때에 의사 같은 전문가에게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자살을 내가 직접 막아보려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전문가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리하면 공감, 인정, 인계입니다.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심각도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있어 줄 수 없다면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두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단계의 사람은 흡사, 눈 가리개 안경을 쓴 경주마와 같습니다. 시야가 극히 좁아져 있어서 자살 이외의 길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살 생각만 합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실행하는 데는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10분 만에 자살로 치달릴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갑자기 불현듯이 훅 올라오는 자살 충동은 당사자가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마다 자살 예방센터가 있으니 그런 곳과 연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자살 예방 전화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129번 전화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교육도 있습니다. 급격하게 자살 충동이나 자해 충동이 일어나고 진정되지 않을 때는 코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인 스프라바토라는 약도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우울증 증상과 진단 문제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인지 아닌지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울증 검사를 해보면 되는데요. 우울증 검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입니다. 선별검사는 설문지를 가지고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고 진단검사는 의사가 진단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국민건강검진을 할 때 우울증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던데 그것이 선별검사인가요? 그것이 대표적인 선별검사입니다. 선별검사에서 우울증 위험 점수가 높게 나오면 우울증으로 판정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선별검사만으로는 바로 우울증으로 진단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검사는 우울증 위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 1차적인 역할입니다. 선별검사에서 우울증 위험이 있다고 나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가 전문적인 진단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울증인지 아닌지가 진단됩니다. 그러면 먼저 선별검사부터 한번 실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 판정 도구라고 해서 PHQ-9을 주로 사용합니다. 항목은 9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로 얼마나 자주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1번,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함에 있어 거의 흥미가 없거나 즐거움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면 0점, 며칠 정도 그렇다면 1점, 7일 이상이면 2점, 거의 매일이면 3점 이렇게 체크합니다. 1번 항목부터 9번 항목까지 동일하게 0점에서 3점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2번,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 3번, 잠이 들거나 수면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또는 수면량이 너무 많다. 4번, 피로감을 느끼거나 기력이 별로 없다. 5번, 식욕이 없거나 또는 너무 과식을 한다. 6번, 당신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당신이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또는 자신에 대해 실망을 하거나 가족들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한다. 7번,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8번,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 정도로 움직이거나 말하는 것이 너무 느려졌다. 또는 그 반대로 안절부절 못하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고 평상시보다 많이 움직이고 서성댄다. 9번, 당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적이 있다. 검사 결과 1점에서 4점이라면 정상, 5점에서 9점이라면 가벼운 우울증, 10점에서 20점이라면 중간 정도 우울증, 20점 이상이라면 심한 우울증으로 일단 판정합니다. 5점 이상이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9번 항목 자살에 1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자살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다면 우울증 진단을 내리고 위험하다면 응급실로 보내게 됩니다. 선별검사와 관련해 요점을 짚어주시지요. 우선 2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1번, 지난 2주 동안 일어난 것일 것. 2번,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 요 며칠 우울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2주 정도는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울증이 되려면 이러한 9가지 항목 중 적어도 어느 하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예를 들면 직장일이나 집안일, 대인관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울증이 아닌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울증 척도 점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PHQ-9 기준에서 5점 이상이면 의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미 감소, 평소에 재미있게 했던 것이 재미가 없어졌다. 이것은 우울증의 강력한 기준입니다. 셋째, 자살에 대한 생각이 강렬하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우울증 위험이 있다고 나오면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우울증 검사를 받아봐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